하늘도 노하셨는지 그의 경상도 땅엔 유례없는 대가뭄이 몰아쳤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굶주린 악기가 입을 벌린 듯했고 민초들의 가슴팍은 타들어가는 흙먼지만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참혹한 갈증 속에서도 단 한 곳, 안동 땅의 세도가 최 판서의 저택만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주변 모든 생명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악의 결실이었습니다. 최 판서,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기라 불려도 무방한 자였습니다. 그가 재산을 모은 방식은 추악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바로 명당 뺏기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조상 묘가 명당이라는 소문만 들리면 사람을 시켜 묘를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 부모를 그 자리에 묻어복을 가로채는 인면수심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 복만이 그 핏빛 어린 저택의 마당쇠로 들어온 것은 그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복만의 아버지는 본래 최 판서의 먼 친척이자 몰락한 선비였으나 최 판서의 관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관가에서 매질을 당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복만의 어머니 또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다 최 판서가 보낸 자객들의 발길질에 세상을 떠났지요. 복만은 제 부모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을 그 작은 눈에 똑똑히 새기며 원수의 집에서 종노릇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 판서는 어린 복만을 곁에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심이 아니었습니다. 복만의 얼굴엔 기이하게도 용의 눈이라 불리는 용안의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판서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복만의 그 기운을 억누르고 그를 철저히 짓밟아 자신의 운바지로 쓰려 했던 것이지요. 복만은 20년 세월을 개처럼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살얼음 낀 우물물에 손등이 터져나가도록 빨래를 했고 여름이면 등에 종기가 돋아 고름이 터질 때까지 최 판서의 가마를 맸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입을 열면 죽음이 닥칠 것을 알았기에 오직 눈 속에 불길을 감추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판서의 70번째 생일잔치가 벌어지던 밤이었습니다. 온 고을의 탐관 오리들이 모여 기생의 치맛자락에 금을 뿌리던 그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에서 복만은 20년간 모아온 자신의 세경을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노모수양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고 이제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지요. 하지만 최 판서는 고기를 씹던 입을 멈추고 복만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들이자 아비보다 더한 잔혹함을 지닌 최석구가 비웃음을 머금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경이라. 내 놈이 우리 집 마당에 흙을 밟고 숨을 쉰 것이 네 덕인데 감히 돈을 논한단 말이냐? 내 아비가 나에게 진 빚이 산더미가 꺼낼 20년 머슴질로 이자라도 갚았다고 생각하느냐? 나으리 20년입니다. 뼈가 삭고살이 패이도록 일했습니다. 죽어가는 제 노모를 위해 단 10냥만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평생 나으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 이 미천한 놈이 어디서 눈을 보라리느냐? 내 놈의 그 기분 나쁜 눈깔.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야, 이놈들아. 이 버릇없는 놈을 멍석에 말아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나던 대지에 내리는 담비였으나 복만에게는 피눈물과 같은 빗줄기였습니다. 최 판서의 수하들은 복만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고 복만의 입에선 선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 판서는 쓰러진 복만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닳고 다른 엽전 3푼을 꺼내 흙탕물 속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내 놈의 목숨값이다.
그리고 영심해라. 이 고을 어디든 내 놈에게 방 한 칸 내어주는 자가 있다면 그 집은 내 손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죽으려면 저 산 아래 버려진 상여집에나 가서 돼지거라. 복만은 차가운 흙탕물 속에 떨어진 엽전 세 푼을 피 묻은 손으로 쥐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등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모멸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최 판서의 등 뒤로 처음으로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통곡이자 이 세상을 향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상여집이었습니다. 마을의 시신들을 장지로 나르기 전 잠시 보관하던 그곳은 썩은 나무 냄새와 죽은 자의 한이 서린 음산한 곳이었지요. 비바람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그 허물어져가는 오두막 안으로 복만은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꽃상여의 색은 바래고 종이꽃은 너덜거려 마치 기괴한 웃음을 짓는 망자의 얼굴 같았습니다. 복만은 그 상여 밑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 같은 앙광을 내뿜으며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산의 정기 그 자체인 듯 보였습니다. 누더기 승복을 걸친 노승은 복만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쯔쯔, 용이 들어 앉을 자리에 지렁이가 누워 있구나.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인데 용이 밟혔으니 이 땅에 얼마나 큰 비바람이 불겠느냐. 누구십니까? 저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 자리를 알려주러 왔다. 젊은이, 내가 쥐고 있는 그 엽전 세 푼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곡식한 대박도 못 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돈으로 저들을 죽일 칼을 살 것입니다. 제 부모의 원수를 갚고 저 악귀들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노승은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상여집의 먼지가 풀풀 날리고 낡은 석가래가 흔들렸습니다. 어리석도다. 칼로 찌르는 것은 육신뿐이나 업보로 찌르는 것은 영혼까지 멸하는 법이다. 복수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상여집을 허물어라. 죽은 자의 방을 허물고 산 자의 집을 지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이곳은 바로 천년에 한 번 용이 몸을 비트는 와룡음수의 혈자리다. 복만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룡음수? 누워있는 용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니. 마을에서 가장 천하고 불길한 이곳이 천하의 명당이라는 말입니까? 최판서 그놈은 산 너머 가짜 명당을 차지하느라 제 가문의 운을 다 썼다. 하지만 진정한 용의 눈은 바로 이 상여집 밑에 숨겨져 있지. 내가 가진 엽전 세 푼을 땅에 묻고 이 집을 허물어 내 몸을 갈아 넣어라. 10년이다. 10년 동안 너는 죽은 자처럼 살며 이 땅의 기운을 먹고 자라야 한다. 그러면 하늘이 너에게 심판해 칼을 쥐어줄 것이다. 노승은 말을 마치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복만은 빗물에 젖은 엽전 세 푼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심연에서 올라오는 푸른 앙광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끝이자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비천한 머슴 복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집의 잔해 위에서 세상을 뒤흔들 용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판서의 가문이 누리는 그 화려한 권세가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저주였음을
복만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만은 다음 날 아침 채 가시지 않은 상처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듯이 상여집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복만이가 매를 맞더니 귀신이 씌었어. 하지만 복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팠고 입술을 깨물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의 20년 머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가 상여집을 허물 때마다 최판서 저택의 기와장이 하나둘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 사이로 아주 잠깐 번뜩이는 번개줄기가 복만의 머리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이 처절한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장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여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흙집을 짓기 시작한 복만의 10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지옥의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머슴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은 채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광기가 아니라 거대한 복수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지요. 첫 3년은 굶주림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최판서의 명으로 고을 그 누구도 복만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고 곡식 한 톨 팔지 않았습니다. 복만은 산으로 들어가 칡뿌리를 캐먹고 짐승들이 먹다 남긴 썩은 고기를 씹으며 연명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허물다 만 상여집의 석가래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한이 서린 그곳에서 복만은 매일 밤 기이한 환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억울하다, 나를 살려내라, 저놈들의 목을 베어라. 수백 명의 망자가 내지르는 비명이 복만의 귓전을 때렸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명을 자장가 삼아 잠들었고 원한의 기운을 자신의 골수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복만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그는 상여집 마당 한가운데가 유난히 따스한 기운을 내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녹아내리는 기이한 자리. 복만은 홀린 듯 그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손톱이 다 닳도록 파내려가기를 세척 마침내 묵직한 도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렇게 빛바랜 서책 몇 권과 은으로 만든 침통, 그리고 붉은 비단에 쌓인 검은 비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왕실의 비밀을 알고 유배되었다가 최판서의 조부에게 독살당한 전설적인 어이 한진수의 유품이었습니다. 최판서 일가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신비의 의술서가 바로 이 흉물스러운 상여집 밑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승의 환영 복만의 머릿속을 울리는 목소리, 이제야 내 손에 칼이 쥐어졌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이 의술서는 양날의 검이다. 사람의 혀를 짚어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치의 오차만으로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저주의 서다. 내가 선택해라. 의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살자가 될 것인가. 복만은 대답 대신 검은 비수를 자신의 허벅지에 찔러 넣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정신을 차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산속에 은둔하며 의술서의 내용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몰랐던 그는 노승의 환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글자를 익혔고 자신의 몸을 실험체 삼아 수천 번 침을 꽂았습니다.
팔다리는 침구멍으로 벌집처럼 변했고 약초의 독성을 시험하느라 수차례 실신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더러운 때로 절어있던 머슴의 피부는 어느덧 옥처럼 맑아졌고 굽어있던 등은 대나무처럼 곱게 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연못처럼 고요해졌으나 그 안에는 만물의 생사를 꿰뚫어보는 소름 끼치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안동 땅의 절대 권력자 최 판서의 저택에는 불길한 징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는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려 온몸이 썩어 들어갔고 명이라는 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습니다. 밤마다 그의 침실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가 아끼던 명마들은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놈이다. 분명 그놈의 저주야. 상여집으로 간 그 머슴놈이 살아있는 게 분명해. 석구야,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 집을 불태우고 그놈의 목을 따오너라. 최 판서의 아들 최석구는 사나운 수하들을 이끌고 10년 만에 상여집 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흉물스러운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고와한 향기가 흐르는 정갈한 기와집이 서 있었고 마당에는 기이한 기운을 내뿜는 청년 하나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석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오호, 죽은 줄 알았더니 귀신처럼 살아있었구나. 그래, 그 상여집 밑에서 보물을 찾아 팔아치운 모양인데 그건 본래 우리 집안의 것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목숨과 함께 내놓거라. 복만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운 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복만 주인이 바뀐 지 10년인데 아직도 제 발로 지옥을 찾아오시는군요. 최공자, 당신의 명치 끝에 검은 반점이 돋은 지 사흘이 되었을 텐데 숨쉬기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최석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옷 속에 숨겨진 은밀한 증상을 단번에 알아맞힌 청년의 정체가 두려워진 것이지요. 그는 겁에 질려 수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엇 하느냐?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버려라. 하지만 수하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순간 복만의 손에서 번쩍이는 은침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침을 던진 복만의 신기에 수하들은 제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사지가 마비된 그들을 보며 최석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서 내 아비에게 전해라. 10년 전 내가 받은 엽전 3푼의 이자가 이제 다 찼다고. 조만간 그 이자를 받으러 갈 터이니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라고 말이다. 최석구는 오줌을 지리며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만을 미친 머슴이 아니라 귀신 의원이라 부르며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눈빛만으로 악인을 마비시킨다는 상여집 의원의 명성은 이제 안동을 넘어 한양의 궁궐까지 닿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복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산 정상에 올라 최 판서의 저택을 내려다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최 판서 가문의 기운을 하나씩 갉아먹는 파멸의 주술이자 하늘에 올리는 피의 고발장이었습니다. 어느덧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쫓겨나던 날처럼 비가 내린 기세였으나 이번 비는 그들을 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쓸어버리기 위한 비였습니다. 복만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상여집의 낡은 나무들이 진동하며 마치 용이 포효하는 듯한 울림을 냈습니다.
시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복만은 10년간 갈아온 의술의 칼날과 원한의 불길을 품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마른 대지가 진동했고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짖지도 못했습니다. 진정한 용의 승천을 위해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짓밟았던 그 거대한 성벽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덮은 것은 단순히 짙은 안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취였고 원혼들의 한숨이었으며 최판서 가문의 명줄이 타들어가는 타는 냄새였습니다. 안동 땅을 호령하던 최판서의 저택은 이제 거대한 관과 같았습니다. 화려한 단청 위로는 까마귀들이 떼지어 앉아 불길한 울음을 터뜨렸고 담장 안에서는 밤마다 짐승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모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최판서의 피부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문드러졌고 그의 아들 최석구는 환각에 빠져 제 그림자를 칼로 베며 광증을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명당의 저주라 수군거렸습니다. 조상의 묘를 찬탈하고 백성의 고열을 짰던 그 가문의 업보가 마침내 터진 것이라고 말이지요.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의원을 구했으나 누구도 그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서의 병은 의술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존심을 꺾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최판서가 내뱉은 이름은 10년 전 자신이 엽전 세푼을 던져 쫓아냈던 머슴 바로 복만이었습니다. 복만이 최판서의 집 대문을 들어서던 그날 바람은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고 휘몰아쳤습니다. 10년 전 멍석에 말려 개처럼 끌려나갔던 그 문을 이제 그는 세상을 구원할 의원의 기운을 두르고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정원은 가꾸는 손길이 끊겨 잡초가 무성했고 노비들은 이미 도망치거나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지요. 침실 깊숙한 곳, 겹겹이 처진 비단 커튼 뒤에서 최판서가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최석구는 복만의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칼자루를 움켜쥐었으나 복만의 서늘한 안광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최판서는 가래 끓는 소리로 왔느냐? 내 놈이 정녕 나를 살리러 왔느냐? 보물. 내가 가진 그 의술서와 보물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 죄를 사하고 천석군의 재산을 주마. 아직도 보물을 논하십니까? 나으리의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는데 탐욕만은 여전히 이승을 붙들고 있군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나으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으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확인시켜 드리러 온 것이지요. 복만이 품 안에서 검은 비단에 쌓인 은침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상여진 밑에서 발견했던 전설적인 어의 한진수의 유품이었습니다. 침끝이 촛불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내뿜자 최판서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복만은 최판서의 가슴 정중앙 기가 모이는 거거렬에 침을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순간 최판서의 입에서 검은 피가 솟구쳤고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침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혀를 강제로 뚫어 평생 그가 저지른 악행의 기억들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흐르게 하는 고통의 침이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나으리의 손에 죽어간 백성들의 비명이 묘자리를 뺏기고 들판에 버려진 망자들의 통곡이 말입니다. 이 침은 나으리의 숨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으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그 고통을 영원히 느끼게 할 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방문이 벼락 맞은 듯 열리며
한 사내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부터 최 판서의 악행과 복만의 기이한 소문을 듣고 은밀히 안동으로 내려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문수의 뒤로는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석군은 반항하려 했으나 박문수가 치켜든 마패의 광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박문수는 복만이 꽂은 침과 최 판서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방 구석구석에 쌓인 약탈한 보물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문수는 하늘의 법이 굽어 살피지 못하는 곳에 인간의 법이 닿으리라 생각했더냐. 최 판서, 내 놈은 세도가의 권위를 이용해 산 자이 땅을 뺏고 죽은 자의 평온까지 더럽혔다. 내가 그토록 탐냈던 명당은 이제 내 놈을 가둘 감옥이 될 것이다. 박문수는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복만의 스승이었던 어의 한진수와 각별한 인연이 있던 자였습니다. 복만의 눈에서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의 기계를 발견한 박문수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최 판서 가문의 사당 위로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사당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최 판서가 그토록 공들여 지어놓은 허위의 명당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판을 넘어선 대지의 노여움이자 하늘의 징벌이었습니다. 최석군은 광군들에게 끌려가며 미친 듯이 소리쳤으나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는 눈을 뜬 채 전신이 마비되어 자신의 저택이 불타는 소리와 가문의 몰락을 온몸으로 감각하며 비참한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복만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당의 불길이 그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10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검은 응어리가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을 멸문시켜야만 했던 시대의 비극에 대한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어사 박문수는 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의술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메스였네. 이제 그 재능을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쓸 준비가 되었는가? 복만은 대답 대신 멀리 상여집이 있던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안동 땅에서 최 판서라는 이름은 공포가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악인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고 그 재 위로 정의의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만은 이제 머슴도 귀신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명을 수행한 심판자이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벽의 전령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했습니다. 하늘이 살피셨다. 복만이가 우리를 구했다. 사람들의 외침이 골짜기를 울릴 때 복만은 조용히 암행어사 박문수의 뒤를 따라 광가로 향했습니다. 밀린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진정한 용으로 승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가리고 탐욕이 하늘을 조롱하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대서사시였습니다. 최 판서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상여집이라는 죽음의 터에서 희망을 일궈낸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복수가 끝난 자리엔 허무의 재만 남을 법도 하건만 안동 땅에 내린 비는 오히려 모든 생명을 깨우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최 판서의 저택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황금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지은 자의 처절한 신음과 억울하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눈물 섞인 환희뿐이었지요. 하지만 주인공 복만에게는 아직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생이별하듯 떨어져 생사조차 알 길 없던 노모와의 재회, 그리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끈 하늘의 천명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는 복만의 비범함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한양으로 압송하는 대신 정중히 예우하며 동행을 청했습니다. 당시 도성안은 임금의 원인 모를 두통과 종기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내로라 하는 어이들이 모두 달라붙어 침을 놓고 약을 다렸으나 임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정사조차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문수는 복만이 가진 그 신비로운 의술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마지막 열쇠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복만은 금이 환영하는 장수처럼 당당했으나 그의 눈은 줄곧 길가에 구걸하는 노인들과 병든 민초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힘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드디어 궁궐에 당도한 복만. 미천한 머슴 출신이 임금의 침소에 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박문수의 강력한 천거와 임금의 위중함이 법도를 넘어섰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당도한 강령전, 그곳엔 병마에 찌든 조선의 군주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임금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것은 최 판서에게 꽂았던 파멸의 침과는 다른 진정한 구원의 기운을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대신과 내관들이 숨을 죽인 채 복만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나직하지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하의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옵니다. 만백성의 고열이 궐 밖에서 흐르고 있는데 어찌 궐 안의 주인이 평안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 침은 전하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의 심장에 백성의 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옵니다. 복만의 은침이 임금의 백회열을 관통하는 순간 방 안에는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기이하게도 침 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한참 뒤 임금은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10년 넘게 그를 괴롭히던 두통이 씻은 듯 사라진 것이지요. 궐 안은 순식간에 경탄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복만의 손을 잡으며 그를 어의로 임명하고 고관대작의 반열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만은 그 모든 영화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이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비바람 치는 산 아래 상여집 터이옵니다. 그곳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의 손을 잡는 것이 저에게 내려진 진짜 천명이옵니다. 임금은 복만의 고결한 뜻에 감복하여 그에게 천안이라는 귀한 이름과 함께 그가 살던 안동의 상여집 터를 영원한 명당으로 공인하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복만은 비천한 머슴 개똥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평안을 전하는 의원 천안으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복만의 발걸음은 구름을 타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10년간 피땀 흘려 지은 그 상여집 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복만의 오두막을 거대한 의원으로 개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 앞마당에는 복만이 평생을 그리워하던 백발의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터져 나오는 소리로 어머니입니까? 이 못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더듬거리며 복만의 얼굴을 만지며 오, 내 강아지, 내 아들아,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상여집을 허물고 집을 짓던 그날부터 나는 내가 반드시 용이 되어 돌아올 줄 믿고 있었다. 모자의 상봉은 온 마을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최 판서의 핍박 속에서도 인근 사찰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며 아들을 기다려온 노모의 인고가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지요. 복만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임금이 하사한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거대한 구율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인 상여집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배고픈 자가 배를 채우며 억울한 자가 위로받는 천하제일의 활인 명당이 된 것입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 복만의 이름은 팔도 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노인이 된 복만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난한 환자의 맥을 짚고 있을 때 문득 낯익은 그림자가 마당에 비쳤습니다. 10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상여집 터에서 자신에게 길을 일러주었던 그 노승이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띠며 허허 지렁이가 용이 되어 하늘을 날 줄 알았더니 아예 이 땅에 내려와 뿌리를 내렸구나. 그래, 이것이 진정한 승천이지. 죽은 자의 방을 허물고 산 자의 숲을 이루었으니 내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명당의 인장이 될 것이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산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복만은 그 뒷모습에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풍수지리에 적힌 땅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판서가 그토록 탐냈던 명당은 결국 가문을 멸문시키는 저주의 터가 되었지만 복만이 허물고 다시 세운 상여집 터는 수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터가 되었습니다. 최 판서의 후손들은 거지가 되어 사방을 떠돌다 복만의 의원 앞에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복만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며 원망은 독이 되고 자비는 약이 된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악연의 고리를 끊는 성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기이한 전설이 내려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면 옛 상여집 터에서 용이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두려운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든든한 약속의 울림이라고 말이지요. 미천한 머슴으로 태어나 엽전 세푼의 모멸감을 이겨내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꾼 복만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고난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허물고 새로운 명당을 짓고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땅은 덕을 쌓는 자를 품어주는 법입니다. 복만은 자신에게 닥친 비극의 씨앗을 인내와 의술로 꽃피워 만인을 살리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용으로 승천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복만이 상여집에 낡은 석가래를 들어 올렸듯 여러분도 희망의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관상도 곱게 피는 법이다. 복만의 성공은 비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잃지 않았던 효심과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명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씨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상여집 머슴에서 천하의 명의가 된 복만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고단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감동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랍고 소름 돋는 그러면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시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만의 명당 기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